네, 이번 시간에 이어서 보실 부분은 챕터 8장입니다. 소화설비의 배관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사실 배관 및 부품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제일 먼저 보시는 건 1번의 배관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배관이라고 부르는 건 강관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가로 2번의 동관, 동 및 동합금관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테인리스관. 그리고 여기 없지만 이제 CPVC관이라고 해서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합성 수지 배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앞에 있네요. 앞에 그 강관의 종류에서 보면 여기 이제 CPVC라고 하는 사실상 이제 플라스틱 형태의 어떤 배관 형태인데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로 만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보시는 배관들보다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 옥내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부터 해서 각 설비들마다 뭐 스프링클러 기술 기준 그리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뭐 이렇게 각 가스계 설비들 같은 경우에 그 배관의 종류를 법에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배관의 종류를 암기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이 과목보다도 뒤에 구조원리 과목을 좀 더 중요하게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을 보게 되면 일단 제일 먼저 수원 나오고요. 그다음 가압 송수 장치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기준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배관이죠. 그래서 이제 2.3번이라고 해서 화재안전 기술 기준 2.3번에 보게 되면 배관 등의 기준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이 배관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사용 압력이 1.2메가파스칼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것 같아가지고 4가지 종류를 외우는 게 중요해요. 이게 수계 소화설비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배관용 탄소강관, 이음이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 그리고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뭐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그리고 덕타일 주철관이라고 해서 요 4가지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이 사용하는 배관의 종류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관의 사용 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그리고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이라고 하는 요 2가지 종류의 배관을 쓰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또한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일단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요게 이제 CPVC입니다. 요걸로 설치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뭐 3가지. 요게 이제 암기 문제로서 구조원리 과목에서 공부하신 내용인데 일단은 구조원리에서 배관의 종류를 외우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한 거고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리학 유책학에서 배관의 종류를 나열할 때 일단 배관이라고 하는 건 일단 강관이 있고 동관이 있고 스테인리스 강관이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 강관이라고 하게 되면 뭐 탄소 강관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배관용 탄소 강관이라고 해서 사용 압력이 1.2 미만일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압력이 1.2 이상이 되게 되면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쓰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을 보게 되면 뭐 고압식 설비의 경우 뭐 이런 얘기 나와요. 뭐 스케줄 80 이상, 그래서 압력 배관 탄소 강관 중 스케줄 80 이상짜리, 뭐 저압식은 스케줄 40 이상짜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게 사용 압력이 1.2 이상일 때 이런 배관을 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거 10메가파스칼 이상 되는 굉장히 고압일 때는 고압 배관용 탄소강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고온 배관용 탄소강관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있고 저온 배관용도 있고요. 보통 가스에 사용되는 배관. 그리고 이제 수도용 아연도금 강관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배관용 합금관 강관, 그다음 CPVC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소방에 사용하는 배관은 뭐 고온, 저온 이런 건 안 써요. 수도용도 안 쓸 거고. 소방용에 사용되는 배관의 종류는 딱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 규정한 걸 암기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라서 일단 강관이 있다라는 것만 체크하시고 요게 이제 그 강관에서 이 부분이 이제 요게 압력 배관 탄소강관입니다. 요게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이고 요게 그냥 배관용 탄소강관이에요. 2가지만 지금 한번 구분한 건데 일반 배관용 탄소강관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 배관 탄소강관이 이제 그 사용 압력이 1.2 미만일 때 거기 보면 이제 상표가 있고 제조사
KS 마크 찍혀져 있습니다. 배관들이 보면. 여기 관 종류가 SPP하고 SPPS가 이제 앞서 봤던 요게 그냥 배관용, 일반 배관용 타성관관이고 요게 압력 배관용 타성관관이에요. 요게 SPPH 돼 있으면 고압 배관용 타성관관이고 배관 종류를 말하고 있고요. 자, 그 옆에 제조 방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밑에 한번 참고로 보시는 부분인데 옆에 이제 B라고 돼 있는 게 우리가 단접관이라고 하고요. 요게 일반 용접.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단접, 아크 용접, 전기 용접은 뭐 용접 기능사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일단 B라고 돼 있는 요게 이제 단접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E라고 돼 있는 건 전기저항 용접관이라고 합니다. 일단 배관과 배관을 용접할 때 전기저항 용접을 해야 되는 관이다 라는 개념이기도 해요. 의도는. 그리고 이거 배관이 이제 이어서 막 이렇게 보통 묻혀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붙이는 용접 방법은 요런 용접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SH가 이제 열관 가공 이음이 없는 관이라고 합니다. 용접 이음 방법 중에서. 요게 만약에 중간 A라고 돼 있을 때는 아크 용접관이라는 표기를 한 거고요. 이게 불꽃 같은 거죠. 불꽃, 전기 불꽃 용접인데 요런 용접을 하고 있고 이건 전기저항 용접.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간에 EC, BC, AC, SC라고 이렇게 붙이게 되면 요건 냉간 완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온 용접이란 뜻인데 낮은 온도, 일반 보통 100도 이하로 낮은 온도에서 용접하게 되는 전기저항 용접관, 뭐 단접관, 아크 용접관, 이음이 없는 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건 열관 가공, 요건 냉간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요런 용접 이음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뭐 참고만 하시고요. 근데 이제 일반 배관 타성관관은 그 옆에 호칭 방법이라고도 호칭경입니다. 호칭경. 요 호칭경이라고 해서 이제 80A가 80mm짜리다 그런 얘기죠. 배관이 80mm 배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옆에 제조년 그리고 배관 길이가 6m씩 일단 그 기성 제품이 나올 때 배관이 나올 때 6m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절단에 쓰거든요. 절단하거나 또는 용접해서 이어 붙여 쓰기 때문에 6m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압력 배관용 타성관관은 이제 제조년 나오고 먼저 그 뒤에 호칭경과 스케줄 넘버와 길이가 같이 꽃배 표시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이다라는 거죠. 추가되는 게 이제 요 스케줄 넘버라고 해서 배관의 두께 표시법이 좀 더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잠깐 참고로 이런 관관의 두께를 계산하는 식이라고 해서 스케줄 넘버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스케줄 넘버를 우리 소방에서는 사실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소방에서 나중에 그 청정계열 소화약제 소화설비 보게 되면 관관의 두께라고 해서 T 밀리미터 구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ESE분의 PD 플러스 A. 이게 이제 나중에 할로겐 화물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에서 배관의 두께 산정 공식을 한번 공부를 하실 거라서 이 공식으로 풀이를 주로 할 거예요. 앞으로 문제 풀이할 때. 그런데 일반 산업용에서 우리가 관관을 뭘로 표기하기도 한다고요. 스케줄 넘버라고 해서 SCH 넘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10, 20, 30, 40, 80 이런 수치 등이 현재 기성으로 나와 있는 그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스케줄 넘버를 구하는 방법은 공식이에요. 자, 공식이죠. 자, 공식이 S분의 P 곱하기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P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사용압력.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 최대 사용압력이에요. 그래서 배관 내에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최대 사용압력이 들어가게 되고 S가 허용 응력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해당 그 재질에 대한 값인데 허용 응력. 허용 응력과 인장 강도는 같은 단위예요. 두 개 같은 단위고 그래서 킬로그램 포스 퍼 밀리미터 제곱 단위로 이제 보통 인장 강도가 특성값으로 그래서 양쪽에서 철근을 잡고 딱 당겨가지고 이걸 당기다가 이 철근이 탕 하고 깨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깨지기 전까지 버티는 압력값을 우리가 이제 인장 강도라고 하는데 그 인장 강도가 재질마다 특성값이 있습니다. 그 특성값을 안전율로 나눠요. 안전율이 뭐냐면은 보통 4로 잡거든요. 4로 잡아가지고 그 인장 강도의 4분의 1 값을 보통 허용 응력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잡고 당겨가지고 팅 하고 깨지는 그 힘의 몇 분의 몇 4분의 1 값을 그냥 뭘로 본다고요? 허용 응력으로 본다고요. 그럼 이 값을 우리가 산업에서 제한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보다 더 많은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일단 뭐 허용 응력은 인장 강도 값의 몇 분의 몇 4분의 1 값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허용 응력을 집어 들어가요. 그럼 이때 얘가 단위가 뭘로 들어가고요? 킬로그램 포스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나오는 재질값이거든요. 원래 재질값이. 그리고 사용압력은 예전에 뭐 썼다고요?
킬로그램 포스 퍼 센치 제곱을 주로 썼었어요. 공학용으로. 그래서 이때 나왔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공식이기도 하고요. 그 허용 응력 자리에다가 해당 재료의 요 값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최대 사용압력을 집어넣었을 때 고분의 그거 나온 값에 곱하기 뭐 한 거? 시판 값을 우리가 뭘로 보자? 스케줄 넘버로 보자 라고 한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스케줄 넘버 구할 때 기존에 있던 기존 공식은 S분의 P 곱하기 10이란 공식이고 요때 S에 들어가는 값은 킬로그램 포스 퍼 밀리미터 제곱 그리고 요 값은 킬로그램 포스 퍼 센치 제곱이 들어간다고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S분의 P 곱하기를 할 건데 요 S에 뭘 집어넣는다고 하게 되면 킬로그램 포스 퍼 센치 제곱으로 바꿔 넣을 수도 있잖아요. 굳이 미리 제곱이 아니라 그럼 요걸 갖다가 센치로 바꾼다고 하면은 요 수치가 몇 배가 나오게 되냐면 계산하면 수치가 100배가 나오게 됩니다. 100배 수치가. 왜냐면 1cm가 몇 밀리니까 10mm니까 뭘 제곱한 걸 제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얘는 수치가 몇 배 나올 거라고요. 100배의 수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요게 수치가 100배의 수치가 같은 단위로 바꿨을 때 100배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100분의 1로 줄잖아요. 스케줄 넘버가. 그러니까 그 스케줄 넘버를 맞추려면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갈 거다? 예, 1000이 들어가야 됩니다. 1000. 10이 아니라. 그래서 스케줄 넘버 구하는 공식은 요 공식도 있지만 요렇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스케줄 넘버 공식은. 그럼 결국 S분의 P 곱하기 1000인데 그 이유가 요 S가 단위가 뭐일 때도 킬로파스칼하고 킬로파스칼일 때도 1000 넣으면 되겠죠. 아, 단위가 똑같을 때가 뭐 하는 거니까 1000 하는 거니까 결론은. 그래서 앞으로는 단위가 요게 뭘로 나오니까 요새는 단위가 뭘로 나오고 요 단위가 뭘로 나오니까 메가파스칼 단위나 킬로파스칼로 많이 나오거든 시험 문제가. 그럼 단위를 뭘 시켜가지고 그냥 똑같이 통일시켜가지고 곱하기 뭐 하자고요? 1000 하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스케줄 넘버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스케줄 넘버가 크면 클수록 어떤 거예요? 스케줄 넘버 크면 클수록 최대 사용 압력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케줄 넘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두께가 두껍고 좀 더 많은 높은 압력을 허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대 사용 압력이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케줄 넘버가 이제 CO2 고압식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상? 80 이상 돼야 되고 저압식은 스케줄 40 이상의 것으로 하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원리 과목이고. 그래서 이제 그 구조원리 공부할 때 보면은 이제 옥내에서 스프링클러 공부할 때에는 배관의 종류를 몇 가지, 4가지, 2가지로 나열을 하는데 CO2 소화섭이 딱 공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뭐 압력 배관유 탄소관관 중 스케줄 80 이상의 것, 가로 열고 저압식 설비의 경우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뭐 강도를 가진 아연 도금 등으로 방식 처리한 것을 사용할 것.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관의 종류를 설명하는 그 법문구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러한 각각의 법적 기준들을 이제 암기하는 문제는 구조원리 때 공부를 하시겠지만 사실 지금 배관의 종류는 그 구조원리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일단 스케줄 넘버라는 어떤 공식이 있더라라는 거죠. 예. 그 정도만 참고하도록 하고요. 배관의 특성은 뭐 충격 강하고 관이 비교적 쉽고 그 다음에 관의 접합력이 용이하고 내시성이 적고 가격이 저렴하고 인장 강도가 크다. 이런 게 이제 관관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휘거나 이런 건 어렵죠. 그래서 이제 동관이 나오는데 자, 동관은 구리관입니다. 구리관. 자, 구리관은 전기 및 열의 전도성이 우수하고 내시성이 뛰어나며 전성과 연성이 풍부해서 가공성이 우수한 강점이 있죠. 가공성. 휘기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동관을 우리가 쓰고 있는 데가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 기동용기로부터 선택밸브에서부터 저장용기들로 연결되는 관들은 다 동관 작업을 해요. 그럼 동관이 뭐가 되니까? 휘어지고 하니까. 그리고 저장기와 저장기 사이에 가스가 지나가면서 용기를 터트릴 때 요 용기 사이에 연결되는 동관이 보통 루프염으로 이렇게 휘어놓고 연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이제 또 고압의 가스가 지나갈 때 뭐 할 수 있으니까 배관이 그 충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축 하는 현상으로 해서 이제 관과를 이렇게 휘어서 연결하는데 일단 동관은 그렇게 뭐 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부러뜨리거나 휠 수가 있는 관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하지만 순도가 높은 동은 지나치게 연하여 성질이 약하므로 아연, 주석, 규소, 니켈 등을 첨가해서 기계적 성질을 조금 더 업시킨 이런 동합금관이라고 하는 걸 주로 쓰고 있고요. 뭐 동합금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라고 하는데 저도 이건 안 외워요.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가스 개설비 공부할 게 아니 가스 기사 이런 공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배관의 동관의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배관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스테인리스 관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관. 이게 이제 스테인이라고 하는 스테인이 이제 원래 부식이란 뜻이고 스테인, 리스가 이제 덜하다, 뭐 줄이다 이런 얘기니까 부식이 없는 이런 강관이란 얘기죠. 스테인리스 강관. 내식성이 우수하여 부식 우려가 높은 화학 공장이나 폐수 처리용 배관 등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요즘은 소방에서도 아무래도 배관 내에 스케일이 생기고 찌꺼기가 생기다 보면 배관이 구멍도 나고 하니까 요즘은 이제 사용되는 소방도 최대한 배관을 무슨 관으로 쓰려고 스테인리스로 제작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도. 사실 이제 소방을 워낙 별로 안 쓰는 배관이지라고 해가지고 뭐 굳이 비싼 배관 안 하고 강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긴 한데 강관 설치했다가 안에 이제 부식이 생기고 뭐 구멍이 생기고 하면 누수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안에 이제 찌꺼기가 축적되다 보면은 이제 배관이 막히는 현상도 발생하다 보니까 일단 그러한 부식 우려가 없도록 이걸 많이 좀 쓰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죠. 저온 충격성 기술을 우수하여 두께가 얇고 위생적이고 근데 금속관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관 재료를 선택하는 조건은 유체의 압력, 유체 온도, 그리고 유체 성질, 관의 중량, 뭐 접합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선택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죠? 이것보다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그죠? 가격, 코스트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런 배관들이 있다라는 거고. 자, 이어서 보시는 건 이제 배관의 이음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배관을 이을 때 강관을 잇는데요, 강관. 그럼 강관을 강관끼리 딱 접속해서 잇는다고 하는 건 가장 기본 딱 서오른 생각은 용접이음, 용접이음. 근데 용접이음 말고 또 무슨 이음이 있다고요? 나사이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용접이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플랜지이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그 나사이음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요게 중요해요. 50의 이하짜리. 그래서 배관의 관경이 몇 미리 이하? 50mm, 5cm 정도 이하되는 배관에서 사용되는 이음 방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50이 넘어가게 되면 65mm나 80mm 배관이라고 하면 나사이음은 안 써요. 쓸 수도 없고. 그건 반드시 이제 용접이음을 하고 있는데 50의 이하의 물, 증기, 기름, 공기 등의 저압용 일반 배관에 사용되는 이음 방법으로서 뭐 이런 생길 우려가 없는 곳에 사용되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체크할 게 그래요. 나사이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께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배관은 항상 이 끝부분이 매끗하게 나오는 제품이거든요. 배관을 주문하면. 그럼 다음 배관도 이렇게 이제 끝부분이 매끈하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배관을 항상 우리는 뭘 하냐면 순나사홈을 내야 돼요. 배관에는 무슨 나사? 무조건 순나사홈입니다. 배관에 앞나사 내진 않아요. 그래서 배관을 배관과 접속할 때는 양쪽이 무슨 나사가 되도록 순나사가 되도록 작업을 하고 요 사이에다가 뭘 설치한다 이렇게 양쪽이 앞나사로 되어 있는 배관 토막을 접속을 시킵니다. 그럼 이때 여기가 앞나사고 순나사니까 뭐가 되겠어요? 접속이 되고 여기도 앞나 순나사 접속이 되겠죠, 그죠? 요렇게 연결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배관과 배관을 연결한다고 하고 이때 나사 이음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요걸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유니온이라는 걸 볼 겁니다. 유니온. 네. 요걸 유니온이라고 하게 되고요. 유니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 뭐냐면은 양쪽이 앞나사인 배관 토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미리수 할 때 작을 때입니다. 미리수 클 때 말고 미리수 큰 거는 용접이음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그 부품들을 좀 이따 공부하실 거예요. 부품. 근데 부품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좀 이따 나오게 되냐면 엘보가 있고요. T가 있고요. 레듀샤가 있고요. 요 세 가지가 제품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밸브류가 있고 그 다음에 니플을 공부할 건데 유니온에 반대되는 게 요 니플이에요. 유니온은 양쪽이 무슨 나사로 되어 있다고요? 앞나사로 돼가지고 있는 대한 토막이에요. 근데 니플이라고 하는 얘는 양쪽이 이렇게 순나사로 되어 있는 배관 토막이라고요. 요걸 니플이라고 부릅니다. 요건 양쪽이 앞나사가 돼야 접속이 되겠죠. 그럼 이때 엘보는 90도로 꺾이는 요런 제품 엘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엘보는 요 양쪽 구멍이 전부 다 앞나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순나사 만든 제품이 있긴 합니다. 근데 기본은 엘보는 무슨 나사다? 앞나사다. 50mm 이하짜리는.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제품은
이렇게 이제 생긴 제품을 T라고 하거든요. Y도 있고 뭐 크로스도 있고 한데 여기도 무슨 나사고요? 앞나사, 요쪽도 앞나사, 요쪽도 앞나사예요. 다 올 앞나사. 그리고 레듀사라고 하는 제품도 관경이 가운데로 이렇게 줄어든 걸 원심 레듀사라고 부르고요. 한쪽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레듀사를 편심 레듀사라고 부르는데 여기도 앞나사, 이쪽도 앞나사, 여기도 앞나사, 여기도 앞나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올 앞나사. 그래서 얘는 결국 뭘 이용하려고 하는데 니플은 부품과 부품을 연결할 때, 즉 엘보와 엘보, 예를 들어서 엘보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엘보가 이렇게 있을 때 요 엘보 두 개를 연결할 때 여기에 뭐 한다고요? 양쪽이 순나사가 되는 요런 토막, 니플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럼 요 아래쪽에도 똑같이 여기에 무슨 나사 돼 있고요? 순나사, 배관 토막이 이렇게 있는 거죠. 니플로. 요렇게 설치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헤드 같은 경우 여기 이제 레듀사가 이렇게 앞나사거든요. 여기 25mm, 25mm. 그럼 여기서 이제 헤드가 순나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헤드는 여기 순나사로 접속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부품과 부품을 서로 간에 뭐 할 때, 접속시킬 때 양쪽이 순나사 되어 있는 걸 니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배관과 배관은 무조건 무슨 나사라고요? 배관과 배관은 순나사. 그럼 요 사이에 연결하는 유니온은 양쪽에 무슨 나사? 앞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 배관이 25mm 배관이 가요. 근데 여기 순나사 했어요. 그럼 여기 다음에 가는 것도 이렇게 순나사 홈을 내고 25mm 배관이 가요. 근데 여기에 만약 뭘 연결한다 여기다가 T를 양쪽 25, 25, 25짜리 T를 연결한다고 하면 얘는 바로 붙으면 되죠. 여기 앞나사니까. 네, 그 개념 한번 잡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뭐 부품 개수 구하는 문제도 있을 건데, 일단 나사이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유니온이다. 유니온이 뭐라고요? 배관과 배관은 양쪽이 무슨 나사? 순나사. 그럼 그 사이를 양쪽이 앞나사인 유니온 가지고 접속을 할 거다라는 개념을 잡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어서 이제 용접이음 나옵니다. 좀 전에 봤던 그런 나사홈을 내 가지고 접속하는 걸 무슨 이음이라고 한다고요? 나사이음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용접이음은 또 50mm 이상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사실 50mm부터 용접을 하긴 해요. 대부분 용접 많이 하는데 40mm까지는 대부분 뭐하고 그냥 믹싱기라고 해서, 보통 믹싱기라고 해서 뭐냐면 배관을 갖다가 끼워 넣는 부품이 있어야 끼고 이제 양쪽에 핸들을 이렇게 돌려주면 얘가 돌아가면서 끄트머리를 쭉 깎거든요. 요런 기계를 써가지고 하긴 하는데 50mm 이상 배관에서 일단 접속부 모양에 따라 뭐 맞대기 용접이라든가 삽입형 용접이라든가 뭐 플랜지 용접 등으로 구분된다라고 하는데, 요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 외울 건 아닙니다. 이건 뭐 할 때 하는 거라서 용접 기능사 자격증 딸 때 공부하는 내용이어서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소방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소방 하시는 분들 중에 용접을 배워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한데 거의 웬만하면 용접하시는 분 잘 없긴 없어요. 소방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왜냐면 소방 기술자는 뭐 하는 거예요? 자격증 있는 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뭐 하는 거라서 관리 감독하는 기술자거든요. 실제로 감리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고 직접 공사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소방 자격증 취득하고 현장에 취업하셔가지고 소방공사 기술자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현장을 그냥 뭐 하는 거라서 감리 감독하는 거고, 그럼 그때 이제 다시 용접하시는 분들 뭐 하는 거예요? 불러서 공사하게끔 하고 그걸 갖다 보고 여기 위치하고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뭐 용접을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거의 없어요. 소방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 일단 용접은 요렇다라고 이제 종류들만 체크하신 거고, 용접임의 장점 나오게 되는데 뭐 크게 보실 거 없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읽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용접의 단점 이런 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접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 용접했을 때 단점이 중요해요.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 제일 어렵습니다. 증설이나 이설이 어렵다는 점. 나사이음을 하면 나사를 풀면 되는데, 그죠? 용접을 하게 되면 절단기로 절단을 시키고 다시 용접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서 보통 우리가 많이 쓰고 있다? 간격이 또 클 때는 플랜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플랜지. 그래서 65mm 이상에서 볼트, 너트로 플랜지를 접속시키는 이음 방법을 플랜지 이음이라고 하게 되고, 배관이 65 이상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관 끝에다가, 배관이 쭉 가면 요 배관 끝에다가 뭘 부착한다, 이렇게 플랜지를 끼워 놓습니다. 플랜지를 이렇게 접속시켜서 용접을 딱 해놔요, 여기다가. 그럼 이제 배관 끝에 양쪽에 뭐가 구성되어 있다? 플랜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요 플랜지 있는 곳에는 구멍이 뽕뽕뽕뽕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요걸 우리가 이제 플랜지라고 하고, 여기도 이제 구멍이 뽕뽕 뚫려 있겠죠.
그럼 이쪽 배관에 오는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쪽에 뭐가 있을 거니까 플랜지가 이렇게 있을 거니까 그럼 여기에 또 구멍 있는 부분을 해서 요 두 개를 뭐 해가지고 구멍을 맞춰가지고 딱 맞춰서 거기다가 볼트를 끼우고 너트해서 쪼아 놓는. 그리고 이때 이제 안에 유체가 셀 수 있다 보니까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뭐 집어넣고요. 바킹, 바스켓 집어넣고 가스켓 집어넣고 그건 바킹, 패킹 집어넣고 요걸 끼워 넣어가지고 볼트 너트 쪼우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요걸 만약에 수리한다고 하면 얘를 뭐 하면 되니까 풀어가지고 빼내고 다시 끼워놓고 하면 되니까. 이게 아무래도 용접보다는 좀 쉽다고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시중에 있는 모든 밸브류들, 뭐가 있다고 게이트 밸브라든가 체크 밸브라든가 알람 밸브라든가 프랙션 밸브든 전부 다 밸브에 뭐가 붙은 상태로 플랜지가 붙은 상태로 제품이 나옵니다. 유량계도, 합사 유량계도 마찬가지. 유량계도. 성능시험 배관이 있을 때 설치된 유량계도 유량계 양쪽에 뭐가 있다고요? 플랜지가 있는 상태로 나와요. 접속하기 편하라고. 이런 것도 말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가스킷을 넣어서 중간에 패킹을 넣어가지고 유체가 새지 않도록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음을 플랜지음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서 이제 동관을 이음하는 방법은 뭐 납땜 그리고 플레어. 플레어라고 하는 게 이제 벌린다는 뜻인데 넓힌다는 뜻인데 거기다가 이제 동관 집어넣는 게 있고 용접 접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스테인리스를 이음할 때 이제 몰코 조인트 이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전용 압착 공구를 사용하여 접합하는 방법이 있고, 이걸 이제 요새는 몰코 조인트 말고 그루브 조인트라고 많이 하는데 그루브 조인트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배관이 있으면은 배관 끝에다가 나사 홈을 한 줄만 내요. 한 줄만. 배관 끝 부분에다가 나사를 한 줄만 홈을 빡 냅니다. 그럼 요쪽에도 배관 끝에도 한 줄만 이렇게 홈을 내요. 그런 다음에 요 두 홈 난 부분을 그루브 조인트라고 하는 요렇게 생긴 수갑처럼 생긴 조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여기 딱 거기 홈에다가 끼워 체결하고 반대편으로 딱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딱 잡아주는 겁니다. 배관과 배관 사이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 요런 게 이제 그루브 조인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요새 이제 배관을 배관 연결할 때 용접 안 하고 요런 조인트를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인트 종류는 또 많아요. 제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몰코 조인트, 그루브 조인트, 뭐 조인트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용접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스테인리스 관 같은 경우에. 저희 좀 전까지 보신 건 이제 배관의 종류, 뭐 강관 이런 것들이 있고, 동관이 있고, 스테인리스 관관이 있다. 걔네들 이제 이음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본 건데, 이어서 한 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관 부속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관 부속물에서 이제 가로 1번이 이제 부품 종류인데 관의 방향을 바꿀 때 쓰는 게 엘보 앞에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밴드는 사실 노멀 밴드라고 해서 전기 공부할 때 소방 전기 쪽에서 보면은 이제 안에 천장에 매립된 상태에서 전선관이 휠 때 그때 노멀 밴드라는 걸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옥에 노출될 때는 뭐 유니버셜 엘보 뭐 이런 것들을 씁니다. 전기 쪽 공부하실 때 보시는 거라서 여기 엘보가 있고요. 두 개 관 연결할 때 유니온 앞에서 양쪽 안나사 되는 거, 배관 토막. 그리고 이제 플랜지하고 볼트너트 쓰고, 사실 니플은 여기 넣긴 좀 그래요. 니플이라고 하는 앞에 말씀드렸지만 뭐였다고 니플은 양쪽이 순나사로 돼가지고 부품과 부품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품과 부품을 연결할 때라서 얘는 사실 관을 연결하는 건 아니고 두 개의 뭘 연결할 때 부품을 연결할 때 니플을 쓰고 있습니다. 소켓은 이제 전기 쪽에 쓰는 거고요. 전기 쪽에서 전선관 연결할 때 쓰는 거고. 그럼 관지름 바꿀 때 레듀사. 이거 부싱 보실 필요 없어요. 부싱은 전기에서 원래 관지름 바꾸는 건 아니고 원래 부싱은 이제 그 전선 피복 보호하는 건데 이건 뭐 전기 때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전기 기사 할 때. 레듀사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 끝을 막을 때 플러그. 그래서 이제 배관의 끝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원판을 갖다 그냥 철판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막는 마지막 마감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아까 큰 관 연결할 때 플랜지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연결한다 이런 얘기고. 아까 유니온 플랜지 등이 있고요. 관을 도중에 분기시킬 때는 TY 크로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헷갈리실 게 뭐냐면 좀 전에 아까 그림으로 좀 설명드렸고 이 T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T. T라는 제품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T는 배관에다가 구멍을 뽕 내가지고 여기다 배관을 붙여 넣은 게 T인 거죠. 요게 T입니다. T.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요 T 말고 이제 확관형 분기배관이라는 게 화환기의 제로 순설이 되면서 확관형 분기배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배관에다가 터틀넥처럼 요렇게 이제 요렇게 만들어낸 배관을 확관형 분기배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배관을 그냥 뽕 따가지고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하자는 얘기죠. 이래야지 마찰이 적을 거니까. 최근에 제품이 배관 제조사들이 요렇게 제품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여기다 바로 배관을 뭐 할 수 있도록 용접해서 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뭐 요거는 확관형 분기배관이라는 게 일단 나와 있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T라는 제품이에요. T 제품. 그럼 제품이 T라는 제품이 있을 때는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일단 기억하실 건 그래요. 여기가 32고 여기가 32mm짜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요게 40mm가 붙을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그죠? 아무리 커봤자 이게 얼마라고요? 32죠. 요 배관의 미리수를 절대 넘게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여기 연결되는 부분이. 그래서 T는 공부할 때 뭐다? 32, 32에도 32라고요. 그런데 32, 32에 뭐는 25를 부착한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조건상에 원래 이제 T의 모든 그 관경이 다 동일한 거. 그럼 30, 32 쓴다는 얘기고 또는 조건상에 뭐라고 해야 된다? 32, 25T를 쓴다라고 조건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시험 조건에서. 그래서 이제 필기시험은 그렇지 않지만 실기시험 딱 보게 되면 그 제가 부품표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상당 길이표. 그럼 상당 길이표에 보면 나옵니다. 요 T라고 하는 제품 자리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32 곱하기 32 곱하기 25 이렇게 표시돼 있다고요. 그럼 그건 이제 요게 32, 25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예, 요걸 이제 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T가 나중에 실기 때 공부하실 부분이긴 한데, 직류-T라고 부르는 게 있고, 분류-T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T 중에 보면. 그래서 우리 제품의 상당 길이 표를 보게 되면 직류-T, 분류-T가 있으면 똑같이 40mm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류-T의 상당 길이가 직류-T의 상당 길이보다 더 길게 나타나 있어요. 수도 표를 보면. 그러니까 그 상당 길이 표를 보면 메타 값이. 그 이유가 얘가 마찰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어떤 T냐면 예를 잠깐 들어서 지금 제가 그리는 게 옥내에서 준 주배관입니다. 소화전 주배관. 여기서 이제 분기를 이렇게 시켰다고 쳐요. 여기에 소화전이 이제 있고 여기에 소화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소화전이 있고 소화전이 있다고 칩니다. 여기 옥상 수조가 뭐 연결됐다고 쳐요. 자, 근데 물이 우리 지나가는 경로를 공부할 때 요렇게 해서 물을 빼쓰고 있다고 본 거예요. 마찰 구할 때. 그럼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T가 있겠죠. 요 T를 무슨 T로 잡는다고요? 직류 T로 잡아요. 물이 그냥 쏙 지나가고 분기되는 곳으로 물이 안 가는 거. 근데 요 T를 무슨 T로 잡는다? 분류 T로 잡는다. 분류 T로. 요 T는 무슨 T로 잡고? 직류 T로 잡아요. 그리고 끝에 그림이 좀 그렇네요. 요 그림이 또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럼 요 T는 무슨 T로 잡는 것이고? 분류 T로 잡습니다. 분류 T. 일부 쓴다고 하면 되겠지만 만약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그림 이렇게 해서 여기 플러그 마감했다고 하면 여기에 또 무슨 T를 쓸 거라고요? 분류 T를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체가 배관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T가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일단 요 T를 봤을 때 얘가 뭐에 분기되는 거죠. 주에서 분기시킨 거잖아요. 근데 분기되는 곳으로 유체가 안 흐르는 거. 분기되는 곳으로 유체가 안 흐르고 여기서 어떻게든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직류 T라고 하고 여기서 이곳으로 어떻게든 유체가 일로 가서 갈 수도 있고 일로 가서 갈 수도 있고 또 유체가 일로도 가면서 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물을 여기도 뺏쓰고 있다. 여기 뺏쓰고 있다. 그럼 요 T든 요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는 거잖아요. 그럼 요 때는 뭐가 되는? 얘가 분류 T가 된다고요. 직류 T가 아니라. 그러니까 분류 T를 또는 측류 T라고도 하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분류 측류 T는 반드시 요 분기되는 곳으로 유체가 뭐 하는 거. 어떻게든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걸 무슨 T라고 한다고요? 분류 T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까 T가 이렇게 있는데 유체가 요렇게만 가고 요렇게만 가는 건 뭐라고요? 직류 T예요. 근데 유체가 요렇게 가는 건 무슨 T? 분류 T. 유체가 요렇게 가는 건 무슨 T? 분류 T. 유체가 요래 가는 건 무슨 T? 분류 T. 요래 가는 것도 분류 T. 여기서 요래 가면서 요래 가는 것도 분류 T라고요. 어떻게든 다 분류 T입니다. 직류 T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분류 T로 보는 거예요. 네, 그거 한번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듀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듀사는 요렇게 생긴 레듀사를 뭐라고 하고요? 원심 레듀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레듀사를 편심 레듀사라고 합니다. 편심. 이걸 이제
콘센트점 생겼다고 해서 콘센트릭, 요건 엑센트릭 레듀서라고 하는데, 그럼 이때는 마찰 손실이 조금 더 크게 나온 게 얘예요. 얘가 적게 나오고 마찰이. 왜냐면 이쪽은 요렇게 유체가 지나가는데 요쪽은 요렇게 지나가잖아요, 유체가. 그래서 얘가 마찰이 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가 좀 더 길이가 길게 나와요.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부품들은 그런 부품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런 관 종류만, 일단 부품 종류만 1차 필기 과정에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2차 실기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특징을 글로 쓰는 문제라든지, 그 관련된 내용들을 또 이용해서 우리 상당 길이 표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실기 과정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그때 공부하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관 종류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관 부속품 종류로 뭐가 있다고요? 신축이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신축이음. 그래서 그때 어떤 온도 팽창에 따라서 배관이 늘어나기도 하겠죠. 근데 또는 충격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여기 충격이 배관을 타고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배관이 수축 팽창할 때 늘어나는 걸 고려한 값, 그리고 또는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이 전달되지 않도록 뭐 막는 거, 요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고요? 신축이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4가지를 먼저 보실 건데, 일단 요거는 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신축이음의 종류. 요거는 이제 외우실 때 루슬벨스로 암기를 합니다. 루슬벨스 4가지. 그래서 루슬벨스 첫 번째가 루프 이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슬리브 이음이 있고, 그 다음에 벨로우즈 이음이 있고, 스위블 이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관과 배관을 접속시키는 이음 부분인데, 루프 이음이라는 얘기는 배관을 이렇게 연결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루프 이음이라고 한다. 루프. 그래서 보통 동관 연결할 때, 그래서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 저전기 사이에 동관들이 막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동관 연결할 때 보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휘어서 많이 가나요. 예, 그리고 이제 큰 화학 공장 가면은 큰 강관이 이렇게 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충격 방지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슬리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슬리브라고 하는 게 아까 가스켓 혹은 패킹 이런 것들 묶어서 슬리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결부 아까 전에 사이에 이렇게 가스킷 이런 거 집어넣어 가지고 충격 완화시켜 주는 거, 이걸 슬리브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 벨로우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청동 재질 같은 경우에 이게 주름 잡힌 형태의 관을 우리가 벨로우즈 관이라고 합니다. 요런 관 형태를. 여기 주름이 막 잡혀 있어요. 배관 자체가. 근데 이거는 얘가 어떤 뭐 이렇게 수축성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강관이 강관. 강관인데 외관상 어떻다고 이렇게 주름 잡힌 물이 있다고 얘기. 엔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엔진을 갖다 일부러 이렇게 막 뾰족뾰족하게 틈새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열의 유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외부로 열을 전달 잘 시키려고 만든 구조적 부분인데, 벨로우즈 이음 역시도 요게 배관이 연결돼 있으면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파를 외부로 뭐 하기 좋다고요? 발산을 잘해요. 불산을. 열도 마찬가지고, 열이 왔을 때도 열을 많이 식혀줄 거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연결한 거 우리가 무슨 이음? 벨로우즈 이음이라고 하게 되고, 스위블 이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엘보를 3개 이상 쓰는데, 여기 엘보를 쓰고, 이렇게 엘보를 쓰고, 여기도 엘보를 쓰고, 도시가스 배관, 엘보를 여러 개 쓰는 거죠. 이렇게 연결한 걸 우리가 스위블 이음이라고 하게 되고, 어떤 지진이라든가 충격을 받았을 때 얘네들이 다 휘어집니다. 충격을 받게 되면은 이 연결 조인트가 나사이음으로 다 돼 있어서 이게 다 휘고 휘어요. 그래서 그 휘었을 때 요 배관상에는 뭐가 가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도록 얘네들이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관이 찢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 이런 걸 우리가 스위블 이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은 루슬벨스 요 4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 중에 신축성의 크기로 봤을 때 제일 센 게 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외울 때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이렇게 외웠거든요, 예전에. 루슬벨스. 그래서 루프염이 제일 신축성이 좋고, 그 다음이 슬리브, 그 다음 벨로우즈, 스위블이음이라고 해서 사실 소방학 문제보다는 요게 뭐 기기사나 건축기사나 어떤 다른 설비기사 쪽, 다른 쪽 문제 쪽에 많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어떤 구조적인 어떤 내용 중에서 제일 신축성이 크고 작은 거, 뭐 이런 문제가 기출에 있었거든요. 그걸 뺏겨서 낸 거라서 최근에 사실 우리 소방에서 나올 만한 트렌드는 아닙니다. 요게. 근데 일단 요거는 이제 신축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출에도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루슬베스가 있다. 이걸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죠. 이것도 한번 들어보실 내용이지 막 크게 외우실 만한 크게 중요도가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이음이 있고 그럼 상온 스프링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아예 소방을 안 써요. 이거는 이제 우리 기찻길 같은 거 기차 철길 레일을 할 때 보면은 철길 레일을 약간 띄워 놓잖아요. 띄워 나와 가지고 여름철에는 철길 레일이 늘어나고 겨울에는 수축되니까 미리 간격을 설정해서 계산해 놓거든요. 근데 소방은 배관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떨어뜨리면 이제 마찰도 많이 생기고 누설되니까 이건 이런 건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여기 이제 어떤 신축 흡수율의 크기 순서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뭐 열팽창량 개선 넘어갑니다. 보실 필요 없어요. 자, 이어서 3번에 보시는 건 부품 종류 중에 보면 스트레이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과장치라고 해요. 여과장치. 그래서 여과장치 종류가 Y형, U형, V형 스트레이너가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Y형 스트레이너를 제일 많이 설치하고 있고요. 이것도 많이 하긴 있지만 그래서 펌프를 그릴 때 보면 제가 흡입측 배관을 항상 그릴 때 보면 요게 후트밸브 요게 후트밸브 도식이오고요. 올라오다 보면 제가 요렇게 그리는 게 있어요. 요렇게. 요게 이제 Y형 스트레이너 설치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개폐부 달아주고 여기 이제 신축이음이라고 해서 플렉시블 달아주고 여기 진공계 달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다는데 여기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여과장치가 있다고. 여과장치 스트레이너. 그래서 여기서 유체가 이제 흡입되고 펌핑해서 물이 들어갈 때 여기에 망이 있거든요. 여과망이. 그래서 물이 흘러갈 때 찌꺼기 같은 거 밑으로 이렇게 마도록 가라앉도록 해서 펌프 쪽으로 찌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를 여과장치라고 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펌프 성능 시험을 했을 때 펌프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펌프 했는데도 펌핑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물을 제대로 흡입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보면 요 스트레이너 밑에 요 뚜껑 열면은 빠지거든요. 요 안에 이물질 꽉 껴 있습니다. 현장 가보면. 그걸 빼가지고 청소해주고 끼면 성능 시험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여과장치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밸브류들이 있어요. 자, 밸브류의 종류는 제일 첫 번째가 게이트 밸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게이트 밸브는 또 다른 말로는 사실 개폐 밸브의 가장 기본은 뭐다? 게이트 밸브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개폐 표시형이라고도 하죠. 요게 이제 앞에 개폐 표시형 개폐 밸브라고 이제 법에서는 개폐 표시형 개폐 밸브를 설치할 것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다 요 밸브를 설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게이트 밸브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수문형 밸브인데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여기 위에 오픈을 시켜주게 되면 요 밸브 봉이 위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상태가 오픈 상태입니다. 요 오픈 상태인데 요 밸브 봉이 튀어나와 있는 상태 오픈 상태인데 그때가 어떤 상태냐면 여기 요 스크루라고 되어 있지만 요 원판이 밑으로 내려간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 올린 거예요. 이렇게. 요게 자체를 들어 올리니까 여기 축이 있는 거거든요. 축이 연결되니까 위로 쭉 빠졌다 이거죠. 근데 다시 이걸 잠그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그면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쏙 들어가니까 요 전체가 안으로 쏙 들어가기 때문에 요 밸브봉 축이 안으로 쏙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현장에 딱 봤을 때 손잡이 돌리는 부분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튀어나와 있으면 뭐 하는 상태고 열려 있는 상태고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가 있으면 잠겨 있는 상태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해서 얘를 개폐 표시형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들어 올려 이게 쭉 위로 올라가면 이게 좀 더 원래 더 커야 돼요. 얘가 아예 이 배관 내에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바로 전체 다 올라간 거. 그리고 닫으면 뭐가 되고요? 완벽 차단하도록. 요런 스크루가 완벽 차단하도록 만들어서 이건 절대 유량 조절용으로 쓸 수 없다 이거죠. 유량 조절한다고 반쯤 해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유체할 때 막 부딪히고 할 거니까 이건 유량 조절용으로 절대 쓸 수가 없다. 얘는 개폐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 이런 밸브를 게이트 밸브라고 하고요. 유체 흐름에 대한 정의 적단 얘기는 완전 개방 시에 한해서입니다. 완전 개방 시에 한해서고 개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완전 개방되지 않으면 진동이 발생하겠죠. 그죠? 디스크 마모가 생기기 쉽다라고 하고요. 자, 이어서 가로 2번의 글로우 밸브. 요게 이제 유량 조절 밸브입니다. 요게 유량 조절 밸브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유량 조절이 가능한 유량 조절 밸브로서 공 모양의 밸브바디를 가지며 입구와 출구 중심선이 일직선상에 있고 유체 흐름이 S자 모양이면서 압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근데 밸브 개폐가 신속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림 보게 되면 뭐 이런 그림이죠. 여기서 유체가 지나갈 때 요렇게 지나가는, 그래서 열면 요 사이 구멍으로 유체가 이렇게 지나가는
요런 그림을 가지게 되고요. 요걸 이제 글로우 밸브라고 부르고, 앵글 밸브는 이제 같은 개념인데 요걸 열어서 들어 올리면 물이 이렇게 90도 각도로 지나가는 밸브를 우리가 앵글 밸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목욕탕에 많이 썼죠. 옛날 목욕탕 가보면 이런 밸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열고 뜨거운 물, 찬물 있는 걸 열어서. 요새는 이제 뭐 이런 밸브도 많이 쓰고 하지만은 옛날에 이런 밸브 많이 썼잖아요. 앵글 밸브, 요기 글로우 밸브, 이런 것들이 유량 조절용 밸브라고 봅니다. 그 다음 가스계에서 쓰는 게 이제 뭐고요? 가스 쪽에 쓰는 게 볼 밸브. 볼 밸브라고 해서 이제 배관 내에다가 공을 달아줘요. 철공을 한 개 넣어놓는데 관에다가 철공의 이 절반 부분이 뭐한 상태고요? 잘려 있는 상태. 절반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90도로 열어가지고 열고 닫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터플라이 밸브가 요건 이게 제일 중요해요. 흡입축 배관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밸브라는 거. 그래서 법에서 뭐라고 돼 있다. 화재 안전 기준을 공부해 보면 거기 보면 펌프의 흡입축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밸브 이외의 개폐 밸브를 설치할 것, 뭐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그때 나옵니다. 요거 우리가 이제 버터플라이 밸브라고 하고, 요것도 어디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뒤에 유량 조절용으로 사용되지 흡입축 개폐 밸브로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성능시험 배관의 유량계 2차 측, 유량 조절하는 그 목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런 밸브를 우리 버터플라이 밸브라고 하고요. 자, 버터플라이 밸브는 완전 개방시켰을 때에도 어때요? 완전 개방했을 때에도 유체가 지나갈 때만 부딪히잖아요. 가운데 축이. 마찰이 좀 있는 밸브라서 펌프의 무슨 쪽 배관에는 절대 쓰면 안 된다? 흡입축 배관에는 사용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어서 중요한 게 체크 밸브 나오는데요. 체크 밸브는 유체의 흐름 방향을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는 밸브를 체크 밸브라고 하게 되고, 요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스윙 체크하고 리프트 체크가 나오는데, 자, 그림을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제가 그리는 그림이 스윙 체크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스윙 체크가 스프링클러에서 보면은 뭐 알람 밸브나 프렉션 밸브에 제일 많이 쓰입니다. 요 밸브 타입이.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 물이 있고 여기도 물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물이 지나가려고 하니까 요 물이 밑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그죠? 근데 밑에 있는 물이 위로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뚜껑 열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게 타자가 스윙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체크 밸브? 스윙 체크 밸브라고 합니다. 스윙 체크 밸브. 요거를. 그 다음에 요 가운데에 철편이 이렇게 나 있고 요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구멍이 나는데 구멍 윗부분 여기에 이렇게 뚜껑이 위로 얹혀져 가지고 스프링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스프링이 들어가 있으면은 요 철편의 뚜껑이 스프링 장력 때문에 닫혀 있죠. 그럼 여기서 물이 차 있고 물이 차 있을 때 물이 위에서 밑으로는 절대 못 가잖아요. 근데 밑에서 위로는 뭐 할 수 있다? 스프링 장력보다만 세면 밀고 올라가겠죠. 그죠? 여기 스프링이 있으니까.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리프트 체크 밸브라고 한다고요. 리프트 체크 밸브. 그래서 리프트 체크 밸브는 반드시 뭐가 설치되어 있는 거? 스프링이 설치된 게 리프트 체크입니다. 요건 스프링 없이 그냥 뭐 한 거고요. 그냥 뚜껑이 이렇게 열리는 걸 우리가 스윙 체크라고 하고요. 근데 이 스윙 체크가 보통 소구경 용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수평보다는 수직이 많이 쓰는데 수평으로 쓰게 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체크를 달았다고 쳐요. 여기 물 차 있고 물 차 있어요. 요렇게 스윙 체크를 갖다 수평으로 달아주게 되면은 열리고 닫히고 반복하는데 요때 요 사이 하부에 뭐가 끼면 이물질이 끼면 덜 다치죠. 그죠? 요때는 이물질 낄 일이 없잖아요. 실제. 요런 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체크 밸브 리프트 체크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우리가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입니다. 요게 제조사 이름이 스모렌스키사가 그 밸브 제조사 이름인데 그 제품 제조가 이제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가운데 요 자리에 물이 지나가는 곳에 요렇게 이제 X자로 좀 고리 핀 같은 게 있고요. 여기에 스프링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 타부 이 부분 위에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뭐 있다고요. 배관이 있는 부분에 얹혀져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물이 올라갈 때는 뭐 하면 되겠어요? 스프링 밀고 주변으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서 요 구멍 사이로 물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리프트 체크죠. 근데 스모렌스키사가 이제 요 제품 밸브를 만들 때 여기서 구멍을 한 개 내가지고요. 요 자리에 구멍을 내가지고 요게 내려가는 곳으로 해서 밸브를 한 개 달아준 거예요. 이렇게 밸브를 한 개 달아가지고 하부로 구멍을 탁 뚫어주고 여기까지로 해서 플랜지를 딱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플랜지가 이렇게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이 플랜지 상태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가능한 거예요? 역류도 되죠. 평상시에는 얘가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데, 체크 밸브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요 밸브를 뭐 해주면, 열면 여기 있는 물을 역류시킬 수도 있다고요. 이걸 바이패스 밸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패스 밸브는 평상시에 잠겨 있어야겠어요? 열려 있어야겠어요? 잠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펌프 토출축에 보면 체크 밸브가 있고 그 위에 개밸브가 있거든요. 개밸브는 당연히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체크 밸브에 있는 그 밸브는 뭐 해야 된다? 보면 잠겨 있어야 되는 거죠. 요게 열리면 어떻게 될 거니까?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뭐 할 거니까? 역류가 막 되는 거니까. 요건 잠겨 있는 밸브가 하나 있다. 요 밸브를 개발한 게 세계적으로 이제 히트를 쳐가지고 우리는 체크 밸브는 무조건 뭐다?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가 안 써요. 예, 요거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라고 하게 되고, 요 형태 타입을, 바이패스 밸브가 들어간 요 타입을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바이패스가 없고, 요런 식으로 이제 알람 밸브도 요새는 요런 식으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타입을. 요런 타입도 있고, 요런 타입도 있다 이거죠. 이 타입을 얘기할 땐 얘가 무슨 형? 스윙형. 얘는 리프트형 체크 밸브라고 합니다. 예. 요런 체크 밸브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밸브가 있어요. 안전 밸브의 종류는 스프링식과 중추식과 파열판식 등이 있는데, 중추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압력밥솥 생각하시면 돼요. 압력밥솥에서 안에 용기가 압이 꽉 차서 고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 추가 막 들리면서 씩 소리 나죠? 그 추가 막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안에 가스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압축대가 가스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기 위에다가 중추를 설치해가지고 얘 추보다 더 무거운 힘이 갈리게 되면 밀겠죠, 추를. 그래서 압을 뺄 거니까. 이걸 안전 밸브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열판식이라고 하는 건 고압이 형성됐을 때 그걸 막고 있던 용접한 부분이 뭐가 된다? 찢어진다. 그럼 다른 용기가 터질 부분보다 먼저 찢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용기의 파손을 막을 거니까. 요렇게 이제 파열판식이라고 하고, 스프링식은 아까 봤던 체크벨처럼 이제 스프링 장력으로 누르고 있다가 고압이 형성되면 뭐 한다고요? 밀리는 거. 우리가 스프링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가용전식은 이제 녹는 건데 소방에서 볼 건 없어요. 당연히 고온이 됐을 때, 열을 받으면 얘가 뭐 해서 온도 때 녹아서 열리는 거. 그럼 온도를 뺄 거니까. 요게 가용전식이라는 게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모든 산업계 분야에 사용되는 걸 범위를 본 거라서. 근데 우리 소방에서 공부할 거는 무슨 밸브가 중요하다? 릴리프 밸브.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밸브 중에 있는데, 릴리프 밸브가 중요합니다. 릴리프 밸브는 설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상 유지 밸브라고 하고요. 릴리프 밸브를. 요 릴리프 밸브가 어디 사용되냐면 순환배관에 사용이 돼요. 순환배관. 나중에 이제 그 기계 구조 원리 때 공부를 하실 때 보시겠지만, 우리가 펌프가 설치가 되고 펌프 토출축과 개폐 밸브와 체크 밸브라는 게 설치가 됩니다. 도시기호인데 그 밑으로 이렇게 순환배관이 설치가 돼야 돼요. 순환배관. 요게 이제 배관이 20mm 이상 배관이 돼야 되고, 요 배관에 릴리프 밸브라는 걸 반드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럼 이 릴리프 밸브는 체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펌프가 펌핑하는데 막혀 있는 상태, 잠긴 상태에서 펌핑하는 걸 우리가 체질 운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체질 운전 상태가 유지가 되면 요 압력계 눈금이 확 올라가서는 그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바닥바닥바닥 버티는 압이 있어요. 그걸 체절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체절압이 계속 유지가 돼 있으면 요 안에 있는 부분에 물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죠. 물끼리. 부딪히다 보니까 이 마찰이 발생해서 뭐가 올라간다고요? 온도가 상승을 해요. 온도 상승을 하다 보면 증기압 상승으로 뭐 한다고요? 여기서 기포가 뽀글뽀글 생깁니다. 계속 마찰이 있다 보면. 그럼 기포가 생기니까 기포가 뭐가 돼? 나중에는 터지게 돼요. 탕탕탕탕. 그러면서 뭐가 동반한다? 충격과 소음 이런 것들 진동을 수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관 전체에 무리를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중요한 건 여기다가 무슨 밸브를 달아서? 릴리프 밸브를 달아서. 그래서 릴리프 밸브가 어떤 거냐면 요게 배관, 순환배관이에요. 그럼 순환배관의 릴리프 밸브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요 내부에 스프링이 설치가 돼가지고 뚜껑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타입이고요. 요 스프링 축 위에 보면 육각 나사 또는 이각 나사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육각 나사 있다고 쳐요. 그럼 요 나사가 있고 요 뚜껑이 있는데, 뚜껑 딱 벗겨서 보면 나사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몽키나 스패너로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쪼거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시계 방향으로 쪼게 되면 뭐가 되고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장력이 세져요. 그럼 여기 닿아 있는 물의 수압이
높아야 밀리 나오겠죠. 요거는 배수로 빼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게 반대로 느슨하게 풀면 뭐 할 거다? 낮은 압에서도 금방 밀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압력을 언제 터지도록 우리가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깥에 보면은 뭐 10K 20K라고 표기가 있거든요. 바깥에. 그럼 얘는 10kg에서 20kg까지 뭐 할 수 있다? 압력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력 조정법 이런 것들은 구조원리, 펌프 성능시험할 때 공부하실 부분이고. 자, 일단 요 릴밸브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럼 여기에 펌핑을 했는데 체절 운전 상태, 즉 토출질이 나가지 못하는데 올라가면 압이 체절압이거든요. 바닥바닥 버티는 압. 근데 고압보다 더 뭐한 상태에서 낮은 압에서 얘가 밀리도록 세팅을 해놓은 상태라 이겁니다. 체절압 밑에서. 그럼 얘가 밀려가지고 물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죠. 이렇게. 뿜어져 나오면은 역할이 뭐다? 체절압력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절대 목적이 아니에요. 무조건 얘가 터지더라도 체절압은 유지가 됩니다. 계속. 왜냐면은 펌프는 어때요? 용량이 크잖아요. 그럼 얘가 회전하면은 많은 양을 토출하려고 하는데 나가는 건 얘밖에 안 터지면 어떻게 돼요? 아주 소량물이 막 나오는 거니까 결국 압은 계속 고압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열림으로써 뭐 할 수 있다? 온도의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요. 요 내부가 계속 마찰이 발생하고 온도 상승하는 건 뭐 할 수 있다?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밸브의 설치 목적이 뭐냐면 체절 운전 시 수온 상승 방지가 목적인 거예요. 압력 상승 방지가 아니고 얘 목적 자체는 요 부분에서의 수온 상승 방지. 압력은 무조건 체절압입니다. 얘 달았다고 해서 체절압이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개념이 있다. 요 밸브가 무슨 밸브라고 한다고요? 릴리프 밸브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요런 밸브가 이제 그 순환 배관에 설치가 돼 있을 거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은 뭐 사진도 좀 보고 하긴 했지만 앞으로 이제 소방 기계 분야를 공부함에 있어서 일단 설비를 구성하는 밸브류,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부속류, 요런 명칭들을 공부를 하신 건데 사실 이 파트는 지금 보시는 필기 과정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다 이제 구조원리 과목이나 실기 과정을 위한 어떤 내용을 보신 건데 어차피 실기 과정 할 때 이걸 뭐 할 거니까 또 보거든요. 도시교도 봐야 되고 또 그때 봐야 되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은 필기 과정상에서 이러한 유체각 수리한 과정상에 있는 챕터라서 보신 건데 사실상 이건 전부 다 실기에 더 집중된 문제 내용이니까 그때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기계 구조를 공부하기 전에 한번 이 정도를 보시고 나면 기계 구조가 좀 더 보기 쉬워서 한번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8장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어지는 펌프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